안녕하세요. 공교 선생입니다. 자, 공TV 라이브 인생을 바꾸는 80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거창하죠? 인생을 바꾸는 80분이라고 됐는데 과장법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성적이 좀 낮았습니다. 물론 이제 공시를 한 건 아니죠, 당연히. 성적이 낮았지만 수능을 치면서 이게 내가 점수를 많이 올려서 내가 대구 출신인데 대구를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희망이 있어서, 그런 목적이 있어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적을 100점을 올렸어요. 근데 그 100점 올릴 때는 그 100점 올리기 전 인생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달라졌는데, 결국 어떤 마음가짐과 전략을 통해서 인생 자체를 바꿔왔던 거죠.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인생을 바꾸는 80분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 이런 제목을 붙여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했던 말들은 제 강의 중에 공무원 강의 중에 꽤 많이 했던 얘기들이에요. 들어보면 다 들어본 얘기지만, 원래 공부라고 하는 게 그렇죠. 한 번 듣고 난 다음에 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야지 비로소 체화가 되고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이번 시간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기 삶으로 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절 처음 보는 학생들도 어차피 제가 뭐 어떤 특정 파트를 가르치면 이 원래 뭐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적층성이 있어서 못 알아듣기가 좀 십상이죠, 그죠? 선생님이 바뀌면.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부 전반적인 얘기를 다 통해서, 물론 마지막에는 국어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공부법과 저의 공부법을 비교하면서 정말 저 방법대로 하면 점수가 빨리 오르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한번 짐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총 3부로 돼 있어요. 3부로. 공부가 잘 안 되나요? 네. 그래서 그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면 성적을 빨리 올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합격이라고 하는 그 결과물을 성취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많이 힘든가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게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공부를 할 때 집중력이 되게 부족했기 때문에 한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조금만 공부를 하더라도 너무 지겹고 하기 싫고 이런 마음들을 다 극복하고, 슬럼프라고 하는 게 올 법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차단해가지고 잘 이겨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좀 전해드리면, 이래서 성향과 상관없이 노력을 통해 가지고 뭐 마음도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이제 국어 선생이니까 국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전략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조금만 이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이게 더 좋은 방법이고 진짜 이렇게만 하면 성적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걸 체화시키는 데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정말 옳은 말들을 많이 해왔고, 그 옳은 말을 통해서 제 자신이 먼저 그게 정말 옳은 길임을 증명해냈지만, 그뿐만 아니고 많은 학생들도 저의 도움을 받고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저한테 고백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10년 넘게 강의를 하면서. 물론 확률로 따지면요 10%도 안 돼요. 사실 여기 뭐 10,000명이 됐든 20,000명이 됐든 10%도 안 바뀝니다. 한 5%, 3%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5%, 3% 바뀔 때는 확 바뀌어요. 그들의 인생은 반드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 3%라고 하는 게 10명이 들으면 3명인 거고, 3명 아니죠. 죄송합니다. 100명이 들으면 3명인 거고, 그죠? 5명인 거고, 그러면 3명, 5명의 인생을 제가 바꿔드릴 수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되게 뿌듯한 어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 바뀌는 3%, 5%에 꼭 들길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가기 앞서가지고 요거 한번 소개 좀 드리고, 제가 이제 지금 이 실시간 본방사수 이벤트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페에 건교 공무원 국어를 치시면, 키워드를 치시면 검색이 될 겁니다. 그 카페에 가입하시면, 물론 당연히 신규 가입이에요. 이미 가입한 학생들은 많은 혜택을 이미 드렸지 않아. 알겠죠? 네, 그러니까 신규 가입하시면 문법, 문학, 워크북, 굉장히 좋은 책 되게 두껍습니다. 이 책을 무료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런 홍보뿐만 아니고 제 카페에 오시면 자료들이 많아요. 무료 자료 같은 게. 그래서 뭐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제 말을 들어주고 있는 학생들의 시간을 뺏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낭비하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 적게 하고
80분이라고 얘기했지만 60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알겠죠? 그리고 라이브 특강의 특성상 절대 80분은 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부. 공부가 잘 안 되나요? 자, 모듈을 살짝 바뀌어서 제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매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문과인데 이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시고 약간 제가 독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너무 마음의 상처 받지 마시고 이게 현실이 그러하지라고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인데 초시생들이 지금 딱 느끼고 있는 게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거나 뭐 이전부터 좀 앞당겨서 시작하거나 하면 딱 느끼는 게 뭐냐면 막상 공부를 딱 시작해 보니까 생각보다 양이 방대해요. 이게 내가 5과목 다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다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한 3과목 정도만 하더라도 한 과목이 너무 버겁고 너무 양이 넘쳐가지고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 초시생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한편 제 시생 이상이라면 초시 때 정말 국어 같은 경우에 꾸역꾸역 강의 들으면서 엄청 길게 겨우겨우 다 들었는데 또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안 듣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그 경험이 다 생각이 나서 야, 내가 모르면 이걸 마실 수 있지만 알고 또 이 많은 양을 어떻게 또 마시지라고 하는 어떤 겁,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국어를 좀 밀어두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 학생들에게 제가 완전 관점을 달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학습법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표를 통해서. 이제 강의를 들어본 친구들은 잘 알죠. 그리고 이제 나 이거 들어봤어, 이런 기억만 남아 있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게 뭡니까? 자,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체화가 된 거죠. 본 적 있다는 알고 있다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일종의 기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공무원 공부의 기본서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기본서의 내용 중에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다. O일까요, X일까요? 당연히 X인 거 알죠. 지금 기본서의 내용 어느 정도 들어봤으니까 선생님이 짚어주시는 게 있고 그 짚어주는 것 중에서 정말 이거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으니까 무조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요 짙은 파란색 요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70에서 100%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냐면 시험에 이 파란색으로 채워질 확률이 적게는 70%고 많게는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파란색으로 채워질 확률이 적게는 70, 많게는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그거보다 좀 덜 중요한 시험을 한 해분 치면 뭐 서울시라든지 국가직이라든지 뭐 지방직이라든지 법원직 기타 등등 치면 그 한 해에 한 번도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많으면 30% 정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요 정도 좀 연한 파란색, 그리고 거의 이제 초록색에 가까운 에메랄드 빛의 요 부분은 엄청 출제가 안 되는 내용이죠. 하지만 출제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어떤 노파심 때문에 게재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뗀다라고 한다면 뭐 제가 그냥 전형적인 강사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요. 어쩔 수 없죠. 한 번씩은 다 언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접근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은 그걸 꾸역꾸역 받아 먹겠죠. 그죠? 근데 그 많은 양 중에서 실제 그 다 입수한 다음에 문제를 딱 풀어보면 문제가 안 풀릴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얘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처음부터 공부를 쭉 하면 이거를 전체 양을 다 흡수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얘들은 거의 기출문제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들이거든. 그러니까 풀어보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말고 얘만 공부하고 있으면 문제가 정말 잘 풀릴 텐데 얘네들까지 신경을 쓰면서 꾸역꾸역 내가 먹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내용을 잊어버리는 거죠. 공부에 있어서 1 플러스 1은 1이 아니에요. 2가 아니에요. 1 플러스 1은 4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여기 짙은 파란색 1을 먹고 그 다음에 연한 파란색 1을 먹으면 내가 이 정도 공부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4를 공부한 거예요. 양이 늘어나면 간섭 현상 때문에 앞에 배운 내용들을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건. 그래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실제로 이 원의 넓이가 의미하는 게 양이에요. 양. 그러면 가장 잘 나오는 내용과 가장 안 나오는 내용을 비교해보면 최소한 2배 이상 차이 나요. 이게 1이라면 양적으로 이 겉에 있는 테두리의 원은 이 정도의 넓이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양도 좀 버거워요,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양을 먼저 입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내가 공부해야 되겠지라고 착각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1년 동안에 이 양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요. 암기를 못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전공자인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아무리 뭐 날밤을 새더라도 안 됩니다, 이건. 그럼 1년 동안 흡수할 수 있는 양은 전체를 못 흡수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1순위부터 열심히 내가 공부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양을 늘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착각하는 게 이거 한번 공부했으니까 이제 요거 공부하자가 아니에요. 왜? 이거 한번 공부하면 이걸 완벽히 압니까? 아니에요. 이걸 3번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허락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첫 번째로 얘기하는 학생들이 불안해요. 불안해요. 왜? 전체 양을 다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 현실적으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까지 봤다 칩시다. 한 번에. 나는 여기까지 볼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다 봤다고 칩시다. 그럼 난 여기의 내용을 80%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이 전체까지, 여 G1에다 여기 전체까지 기억하는데 한 몇 프로 기억할까요? 50%예요. 50%. 전부를 다 보죠? 네. 그럼 진짜 적게 기억하겠죠? 그 상태에서 나는 뭐만 있어요? 마음의 위안. 실제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30%밖에 없는데 마음의 위안만 있는 거예요. 난 다 봤으니까 괜찮겠지. 앞으로 또 보면 되겠지.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가 지겨워져요. 왜? 문제가 안 풀리니까. 그래서 현강생들 중에서 제 문법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막 되게 고백을 한 것 중에 되게 놀라서 고백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문제가 풀려요 이거였어요. 문제가 풀려요. 왜 문제가 풀리겠어요? 이거부터 먼저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부터 확실하게 먼저 하기 때문인 거죠.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이것만 먼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을 허락하면 더 퍼뜨리시라고. 제가 전부 다 보지 말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전부 다 볼 수 있으면 보세요. 못 보니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국어뿐만 아니고 5과목 또는 7급이면 그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과목을 동시에 1년 동안에 완벽하게 다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천천히 가십시오. 자, 그렇게 하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드리자면 무조건 중요한 것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학습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양을 조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를 했는데 한 개도 안 늦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고, 제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방대한 양이 막 눌리는 거지. 계속 내가 공부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들어온 내용은 없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중요하지 않는 것까지 같이 보면 결국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의욕이 저하되고, 나는 이 공부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요령을 몰랐던 겁니다. 달리 그럼 저는 수능 공부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남은 시간은 1년이고 사과 탐은 9과목을 왔어야 됐고 국영수 중에 수학 하나 딱 잡고 난 다음에 1년 남아있는 그 시점에서 과목이 몇 개예요? 10개가 넘어요. 그 11과목을 어떻게 됐느냐? 우선순위 정해놓고 정말로 어차피 시간은 별로 없으니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는 건 한번 해보신 분들은 잘 알고 있죠. 그죠?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정말 우선적으로 반드시 알고 가는 거. 무엇보다 내가 신경 썼던 건 뭐냐면 공부한 거는 안 까먹어야 되니까 공부한 내용들을 몇 번이나 돌리면서 정확하게 하고 함부로 양을 늘리지 않았어요. 그 전략이 정확히 적중을 했고, 원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왔던 것들을 반복해서 조합을 달리해서 나오기 때문에 물론 새로운 유형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유형이 많지는 않아요. 절대로.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을 지키기 때문에 저희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이런 거에 주목하라고. 알겠죠? 그리고 저는 실력이 좋은 강사일수록 그 반복되는 것들을 정확히 패턴화시켜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선순위를 꼭 정하고 난 다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많이 잊었죠. 이제 물론 이거는 저의 수강생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선생님 따라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좀 많이 잊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수업 중에 했던 얘기인데 말씀드리자면, 누구는 10회독을 해도 기출문제 다 맞히지 못하고요, 누구는 2회독만에 기출문제를 다 맞춰요. 그럼 이들에게 회독은 같은 의미일까요? 회독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죠? 분명히 이 10회독 한 친구의 회독과 2회독 한 친구의 회독은 다를 거예요. 이게 유전자 차이가 아니라 요령의 차이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회독을 했다라고 하면 읽어보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읽어보는 것들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읽으면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까? 안 나죠.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을 남기지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읽어보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된다? 빈칸을 채우셔야 돼요. 빈칸을. 그럼 아마 국어 공부 한 번 정도 하셨던 분들은 이 빈칸이 차야 돼요. 이 빈칸은 무엇보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출문제. 기출문제 이거 채울 수 있으면 무조건 기출문제 맞게끔 출제가 된 걸 바탕으로 제가 이 빈칸을 다 뚫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 채울 수 있어야 돼요. 비음 뭡니까? 니은, 미음, 이음. 그죠? 자, 기류를 어디에서 보내면서 코로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죠? 유음 뭡니까? 리을. 그죠? 자, 어떻게? 혀의 양옆으로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결국 이런 거예요. 강사는 이 빈칸들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빈칸 외웠더니 문제가 풀려요 라고. 학생들은 아니 안 풀려요. 당신은 실력 없는 강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두려워서 자, 이 빈칸으로 문제가 충분히 다 풀리는지를 몇 번 검증하고 난 다음에 이 교재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거 공부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풀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인 해독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읽는 게 아니고 이 빈칸들을 채워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빈칸들을 채워내지 못하면 일회독을 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일회독은 엄청 오래 걸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회독 빈칸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짙은 파란색과 옅은 파란색 중에 좀 중요한 부분 그렇게 골라내가지고 채워놓은 부분으로 그걸 3번 정도 보고 난 다음에 더 공부를 확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걸로 공부를 하시면 딱 이해도까지 한번 해보시면 한번 정확하게 다 채워놓을 수 있는 게 한번 뭔 거예요? 한번 쭉 채웠는데 70%밖에 못 채웠다. 그러면 일회독 아니에요. 완벽하게 내가 다 채워냈다. 그게 일회독이에요. 안 보고 답을 안 보고. 자, 그렇게 안 보고 일회독하고 한 번만 더 채워내시면 이해독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 풀면 문제가 풀리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겪었고 다른 모든 학생들이 저한테 성적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모든 학생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똑같이 체험해 본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가 장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암기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막 처음에는 잘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잊는 거죠. 그래서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가 헛공부처럼 느껴지는데 그거는 공부를 여러분들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빈칸들을 정확히 채우는 걸 회독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회독을 자 3회독 하든 4회독 하든 아니면 10회독을 하든 10회독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 풀면 무조건 다 맞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딱 한 달만 지나면요 잊어요.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정확히 언제부터 성적대가 흔들릴 정도로 잊게 되느냐? 2달이요. 2달부터는 정말 많이 잊게 됩니다. 그게 원래 사람이에요. 선생님 그럼 이거 결국 헛수고인가요? 자, 공부 정말 모르셔서 하는 건데 뒤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일회독이 가장 힘든 거예요. 일회독이 100% 완벽하게 내가 다 채워낼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게 100% 다 채워내고 난 다음에 2회독 되면요 1회독의 반의 반 정도밖에 안 걸려요. 진정한 1회독을 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뒤에 보면 나는 10회독 했다. 나 3회독밖에 못했는데 진정한 회독으로 가면요 어차피 2회독에서 10회독까지 하는 시간과 그냥 1회독 하는 시간이 거의 같거나 오히려 1회독이 더 오래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냐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시험 치기 딱 일주일 전에 모든 과목을 다 총복습할 수 있을 정도로 회독 시간을 줄여놔야 돼요. 이 공부의 목표예요. 여러분은 자꾸 점수 얘기하는데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점수는 자 어떨 때는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85점도 고득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시험 문제가 쉬우면 100점도 그저 그런 점수가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내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기출된 범주를 내가 다 외우느냐 이거예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절대 여러분들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예요. 알겠죠? 절대적인 양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알았죠? 1년 동안 기억할 수 있는 우선순위 양은 정해져 있고 그건 제가 정해 드렸으니까 그 양을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남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자기가 그 양을 외우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양을 외우고 들어가려면 일주일 전에 꼭 한번 복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문법 1회독 하는데 몇 달이 걸리죠. 근데 2회독을 하는 데는 3일 요 정도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회독을 독을 돌리다 보면 반나절이면 문법의 빈칸을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반나절 동안 내가 쭉 읽어보는 건 의미 없어요. 어차피 빈칸 안 채우면 읽었을 때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빈칸을 채우는 식으로 해독을 돌려가지고 반나절 만에 내가 공부를 다 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공부가 완성됐다고 생각하고 시험 치러 가시면 돼요. 그럼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전략으로 가면. 그러니까 결국 이거 뭐 뒤에 파이널 때 하는 얘기겠지만 미리 땡겨서 하면 결국 우리가 공부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 동안에 회독을 다 돌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점수에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의 점수는 여러분들의 점수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 제가 좀 가장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하루에 1시간은 공부하든 2시간은 공부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빈칸을 제대로 채워낼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시간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빈칸을 잘 채워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집중력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내가 앉아있어야지. 재미없어. 그래도 앉아있어야지. 이렇게 공부하는 것과 빈칸 틀렸어. 다시 빈칸. 이거 이렇게 공부하는 건요 질적으로 큰 차이예요. 이렇게 15분 막 이거 틀렸어. 이거 맞아. 다시 암기하고 이거 이렇게 15분 공부하는 게 하면서 1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시간 공부했는데 저 떨어졌어요. 떨어질만 해서 떨어졌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죠? 물론 인생이 원래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정말 떨어지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요 떨어질 만한 이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얘기를 정확히 실천을 못해서 결국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빈칸만 채우시라고요. 빈칸 채우고 효과를 못 보면 절 욕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채울 수 있으면 인생이 바뀐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간보다 중요한 건 집중력이고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딴 얘기 할 거예요. 잠을 좀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 5시간이나 잤어. 저는 5시간 자고는 생활이 안 돼요. 저는 6시간 이상은 무조건 자야 되고요. 7시간 정도가 평균 수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험이라고 하는 굉장히 장기적인 이런 시간 동안에는 잠을 충분히 자면서 집중력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잠을 충분히 주무시면서 천천히 페이스 조절하면서 쭉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집중력이에요. 그럼 이 집중력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뭐냐? 집중력이 고조되었으면 시간이 빨리 가요. 시간이. 내가 강의를 이제 시작했는데 갑자기 뭐야 벌써 1시간 지났어. 이게 이걸로 하루를 살다 보면 하루가 되게 짧아. 자, 지금 공부하는 친구 중에서 하루가 되게 짧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죠, 그죠? 자, 그게 뭡니까? 바로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불안함을 느껴요. 너무 하루가 부족해서. 하루가 6시간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욕심내지 마시고 잠 줄이지 마시고 하루가 짧은 게 좋은 거예요. 짧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나태해질까 걱정입니다. 네, 저도 그런 걱정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이 나태에 대해서 3가지를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요, 스트레스를 풀 때 절대로 중독적인 건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 평일 동안에 너무나 공부 열심히 했네. 토요일까지 열심히 했네. 일요일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게임해야지. 그러면 일요일 남아있는 나머지 6시간 동안에 최소한 3시간 이상은 그 앞에서 했던 게임이 생각나서 공부가 안 됩니다. 그게 조금만 더 지쳐지면요, 계속 열심히 했으니까 한 번 더 하자로 바뀌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공식은 끝이 난 거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독적인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만화책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소설책은 괜찮지 않을까요? 저도 좋아하는데요. 저도 한 3일 보더라고요. 한 편 봐야지 하면 3일 보더라고요. 저도 똑같아요. 성적을 정말로 많이 올려본 경험이 있지만 집중력이 남들보다 좋다라고 자부는 하지만 의지력도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안 돼요. 그럼 대부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독적인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하루에 80%까지만 하셔야 돼요. 처음 듣죠, 이런 얘기. 이게 뭐냐면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저는 수험 때는 당연히 제가 입시할 때는 당연히 80%로 움직였고, 왜냐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장난이 아니니까. 그 전까지 운동은 열심히 해가지고 체력은 확보해 놨지만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운동도 안 하고 계속 기존 체력으로 버티려고 하면 쉽지 않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거 있죠.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성적을 올린 게 아니고. 이게 되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게 나의 목표였기 때문에
하루에 80% 하지 말고 100%나 120% 달려들다가 갑자기 의욕이 꺾일까 봐 너무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다 싶었을 때 시간 보면 됐으면 그냥 손 놓고 잤어요. 그냥. 그걸 되게 습관화 시켜가지고 하루를 다음 하루와 똑같이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로 살아왔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슬럼프도 안 오고 잘 이렇게 보낼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의욕 과다해서 120% 덤벼들죠. 근데 성적은 쉽게 오르지 않아요. 원래 초반에 충분히 쌓고 난 다음에 성적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라서 성적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진 않아요. 쭉쭉 이렇게 갑니다. 알겠죠? 자, 그런 친구들은 의욕만 가득 찬 상태에서 몸은 자꾸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야.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120%는 하고 있었으니까 성적은 오르지 않고, 그래서 조금의 어떤 마음의 상처만으로 건강도 나빠지면서 공부를 좀 중단하게 되죠. 오버페이스라고 얘기해요. 결국 우리는 육상 달리기 중에서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마라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자기 페이스를 조절하고 욕심내면 안 됩니다. 어차피 뒤로 가서 스파트 할 수 있을 때 스파트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공부의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사실 공부를 예전에 실패해본 경험 좀 많지 않나요? 저는 좀 많았는데, 작심삼일하고 공부를 좀 막상 시작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만두고, 좀 잘한다 싶었는데 중독적인 거 한번 하고 그냥 때려치고,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어떤 짜증이 있었어요. 아, 나 이 공부 정말 싫은데 그래도 하긴 해야 되겠고, 이런 거. 그래서 그 상태에서 몇 번이나 공부해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3 때 오랫동안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제일 첫 번째로 먼저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공부에 대한 지겨움은 느끼지 말자, 이거였어요. 지겨움. 그러니까 공부를 재밌게 하자. 아,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은 없어 라고 생각을 했고, 지겹게 하진 말자. 그래서 공부의 지겨움을 안 느끼기 위해서 집중하는 법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고민을 했습니다. 과목마다 집중하는 방법도 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정말 집중이 안 되면 원래 스케줄 다 필요 없고 수학부터 했어요. 수학은 아시죠? 뭐 점수 높고 낮고를 떠나서 좀 제대로만 하면 생각보다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죠. 집중이 정말 잘 되죠.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책 읽고 있으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외우는 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거 막 읽으면서 빈칸을 먼저 만들었어요. 빈칸을 만들고 수첩을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수첩을 만들어 놓고 그 빈칸을 채우는데 집중을 하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을 가다 보면, 한 공부를 제대로 시작한 지 2달 정도 넘어가면요, 공부가 좀 재밌다? 뭐 이런 느낌 들어요. 제대로 파고 제대로 이해하고 쌓이면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면, 나 여기에 생각보다 재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자기도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게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태해지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트레스 푸시고 중독적인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노래방을 추천해요.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중독되어도 10시간 이렇게 부를 수는 없죠. 한두 시간, 2시간이면 거의 뭐 끝나는 거죠. 체력 방전 당하고. 10시간 정도 부를 수 있는 학생이 만약 계시면요, 공시가 아니고 가수의 길을 걷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재능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것 정도로 스트레스 해소하시고, 하루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80%까지, 이쯤 되면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그만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죠. 집중력이 약합니다. 어떻게 하죠? 라고 했을 때, 자, 방금 말씀드렸어요.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에요. 그게 없으면 어떠한 공부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불안하다던가 너무 루즈해가지고 집중이 안 되고 있다면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더라도 공부는 1도 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한 가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최초 15분 동안은 원래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려고 딱 시작을 하면 일단 펜을 잡기까지는 좀 쉽지 않죠, 그죠? 근데 펜을 잡아서 딱 요걸 하나 쳐다보고 있으면 처음 15분 동안은 날 기다려줘야 돼. 처음 15분 동안은 다시 이쪽으로 다시 갈 수 있어요. 알겠죠? 내가 막 컴퓨터를 켜놓고 난 다음에 공부를 딱 이렇게 시작하면, 잠깐만 다시 컴퓨터 조금만 더 하고, 이렇게로 간단 말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처음 15분 동안은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도 좀 억눌러주면서 15분은 원래 내가 집중을 못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고 인정하다 보면 잡념이 들어와도 뭐 당연하지. 당연하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잡념이 들어왔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괜찮아, 또 집중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몰입이 시작되어서 15분 정도 넘어가면요, 집중이 굉장히 깊어지죠. 이걸 자주 하다 보면 15분이 아니고 5분만 이렇게 하시면 집중이 되는 그런 걸로 바뀌어요. 단 전제 조건은 중독적인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중독적인 걸 하게 되면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집중까지 가는 시간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집중력을 높이는 학습법을 마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거 빈칸 채우고, 요건 내가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말해보는 걸로 한번 가보고, 이런 식으로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내시면 충분히 자기만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저는 집에서는 공부가 아예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있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 주 일요일, 그때는 정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쉬는 건 괜찮으니까 중독적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운동 정도 하거나 가벼운 운동하고 그냥 계속 쉬면서 TV 보고 그렇게 놀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는데 제가 집에서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맨날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공부 안 하고 있구나 얘는. 근데 갑자기 성적이 막 대폭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어요. 교야, 솔직해지자. 너 컨닝했니? 라고. 네, 그렇게 한번 얘기하셨어요. 아니라고. 제대로 공부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해를 풀긴 했었는데, 여하튼 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뭐 독서실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뭐 이렇게 찾아서 하세요. 자기만의 어떤 맞는 어떤 환경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훨씬 더 내가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2부로 넘어갈게요. 2부 넘어가기 전에 1부를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리면, 중요한 거를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양을 다 떼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걸 확실히 다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럼 문제가 너무 잘 풀리고, 그 상태에서 서울시 지방직 치면 내가 남보다 절대 못 보지 않고 꽤 우위를 점하고 있네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따가 3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무엇보다 성적을 많이 올렸던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꼭 한번 믿으시고 이렇게 가시고, 두 번째는요, 앞으로 오랫동안 공부를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높이는 거를 강구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15분 동안 집중력이 안 생기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시면서, 과목마다 이 과목 내가 어떻게 집중력을 높이고 이 과목은 어떻게 집중력을 높이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방법대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무엇보다 중독적인 건 절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2부는 마음이 많이 힘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해본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된다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정말 그거는 모욕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 저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극복을 했어요. 알겠죠? 자, 남들보다 많이 뒤처집니다. 어떡하죠? 라고 했을 때,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모든 상대평가는요, 모든 절대평가입니다. 알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차피 나가 떨어진 학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살다 보면 1년 동안 꾸준히 뭔가를 할 수 있다? 이 세상에 100이라고 잡았을 때 그 100 중에서 10%, 정말 많이 잡으면 20% 정도가 열심히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꾸준하게 끝까지 가는 학생들 정말 많아 보이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거는 학생 대 학생으로 보니까 이 친구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저 친구도 정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근데 강사 입장에서 1년간의 어떤 흐름을 보면요, 솔직히 기본 개념 강의 때도 무너진 학생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잘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와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 다시 안 보이고, 이런 경우도 정말 많아요. 열심히 하다가, 진짜 열심히 하다가 뭔가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공부를 놓아버리고, 그 뒤로부터 영원히 공부 안 하면서 그냥 자기는 공시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의지력의 부족보다는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저는 봐요. 지혜롭지 못하다. 자꾸 결과나 성적이나 이런 거에 쫓기다 보니까 자꾸 뭔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본질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본래가. 어차피 여러분은 남을 생각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남을 생각할 필요가 절대 없는 게, 누구는 갑자기 성적이 이렇게 올랐어. 절대로 제대로 된 공부는 그렇게 빨리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다 겪어봤는데 항상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자, 이렇게 가다가 슉 올라가요.
한 번 슉 올라갈 때부터는 정말 가파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기간이 어느 정도는 되냐? 6개월 정도는 돼요.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막 어떻게든 막 꾸역꾸역 참고 가야지 겨우 할 수 있는 거라서, 솔직히 어떤 일을 하는데 6개월 동안에 성과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버틸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겠어요?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지혜롭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5가지 과목을 동시에 공부하는 경우, 9급의 경우 5가지 과목을 동시에 공부하는 경우 별로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같으면요, 한 과목부터 먼저 한번 조져 볼 거예요. 한 과목을. 어차피 한 과목 빠른 시간 내에 조지고 그 다음에 다음 과목 하는 거다,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하는 거랑 거의 뭐 시간대로는 그렇게 차이 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과목을 빨리 조져서 나 공부하면 되네라고 하는 걸 확인하면서 나아갈 겁니다. 그러면 한 과목만 하면 한 달 정도면 점수가 오른 게 눈에 보여요. 그럼 한번 올려놨으니까 망각은 각오하시고, 한 뭐 3개월 뒤에 다시 한번 봐야겠지, 여하튼 간에 지금 있더라도 뭐 어쩔 수 없이 다음 과목 공부하자, 자신감은 이미 있으니까 공부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짧게 쳐가지고 쭉 올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다스려 나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남을 바라보지 말고 나 지금 잘하고 있어, 하루의 끝을 그렇게 잘 마감했으면 칭찬을 해주세요. 어차피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사람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공부 많이 한다고 고생 많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부담되죠. 그죠? 친구들은 만나지도 못해요, 기본적으로. 그죠? 학습 스터디 하는 사람들은 다 경쟁자죠. 그죠? 결국 칭찬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켰으니까 나 잘했어. 저도 그걸 했거든요. 그걸 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열심히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절대로 100%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켜낼 수 있는 80%를 절대 어김없이 끝까지 지켜내시면 성공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 입시 끝나고 난 다음에 저 군대 체질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놀기 좋아하는 학생이 입시 끝나고 난 다음에 나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할 줄 몰랐어,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 가야 되나 했는데 막상 보니까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착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어떡하죠? 이거 뭐 한 번 정도는 이제 나올 타이밍이 됐습니다. 이 시기 정도 됐으면 이거는 저도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려요. 안 되어서 매번 노력하는 건데,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훈련해야 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를 빨리 잊어야 돼요. 계획이 무너지면요, 다시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게, 자꾸 내가 옛날에 그 행동들이 후회가 되면서 머릿속에 잔존해서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그렇죠? 하지만 과거는 아무리 열심히 생각해도 나를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네, 뭐 과거의 어떤 슬픈 경험 때문에 내가 뭔가 깨달았다, 그러면 한순간에 깨닫고 다음에 고쳐내시면 돼요. 오랫동안 생각할 이유가 절대 없어요. 알겠죠? 오랫동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즉시 하는 것, 이거 정말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 내 계획에 실패했구나, 그럼 내일부터, 뭐 내일부터 해, 지금부터 해. 내일부터 못해요. 내일부터 맘 잡고 막 이렇게 목욕 제기하고 책상 다 닦고 이제 시작하고,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각오가 서 있으면 그냥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이거 공부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 이거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있다가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공부 안 합니다. 이제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 그냥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든지 몸이 움직여야 돼요. 딱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책상 앞으로 가가지고 일단 펜 잡고 그냥 읽기 시작해야 돼요. 마음에 어떠한 괴로운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해야 될 것들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과거와 단절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무너진 거는 어쩔 수 없는 아픔이고요. 그 아픔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이 미래를 향해서 즉시 움직이십시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자, 공부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어떡하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가정 형편, 그죠? 뭐 교우 관계, 뭐 여자친구 이성, 뭐 이런 거, 기타 등등등이 있을 겁니다. 되게 아픈 상처도 굉장히 많고요. 저도 그런 거에 진짜 안타까워하면서 많이 도와드리기도 했었는데, 사실 개개인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제가 해결해 드릴 수는 없죠. 당연하죠. 네, 저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싶었지만 보니까 저도 그냥 사람이고 완벽하지 못하고 열심히 그냥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능력이 없으므로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해답의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괴롭히는 거 짐작돼요. 저도 괴롭힘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탓으로 돌려야 됩니다. 이게 어떤 환경이든 분명히 얘가 나빠, 이 나쁜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피해를 봤어, 그 때문에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거 알아,
하지만 결국 나를 탓해서 내가 저 사람을 알게 된 게 잘못이지. 그냥 지금부터 관계를 끊어야겠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충분히 타인을 원망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행사하게 되면요. 그 자격의 노인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결국 지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타인을 원망하는 것만큼 정말 나를 망치는 길이 없는데 뻔히 알면서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지만 해답은 결국 타인을 원망하는 걸 그만두고 모든 잘못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현실적인 얘기지만 나 말고 나머지는 바꿀 수 없기 때문이죠. 그죠? 네, 물론 바꿀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활기찬 사람도 있을 거고 하지만 저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남이 바뀔 가능성은 너무 낮다고 생각해서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혼하면 남을 바꿀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바꿔야 된다라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자, 갑니다. 열심히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까 봐 걱정됩니다. 어떡하죠? 라고 했을 때 충격적인 얘기? 물론 이런 얘기, 이런 고민이 들었을 때 다른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잊어라, 생각하지 마라, 아니면 더 의지를 불살라라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전 다르게 얘기해요. 전 제가 극복했던 방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이미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원래 잊기도 쉽지 않아요. 저거는 나 불안해, 아니야 이거 잊어야 돼, 잊어야 돼 때문에 잡념이 생겨가지고 공부가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못 잊을 거니까 항상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니야 난 이미 떨어진 거야. 이렇게. 그럼 선생님 공부 왜 하나요? 약간 좀 이런 거죠. 최선을 다해서 난 떨어져 보겠다. 난 떨어진 건 확실한데 하지만 멋지게 떨어지겠다. 뭐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생각보다 구원을 줍니다. 저는 그랬어요. 본인들에게 그럴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강하시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물론 한순간은 절대 안 돼요. 처음에는 그냥 속는셈 치고 몇 번 따라 하다가 보면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자기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 정말 떨어졌는데 뭐 하지만 이거 열심히 외워야지 이런 거. 정말 나는 남이 아니라 이 공부가 끝이 났을 때 내 스스로에게 정말 난 열심히 공부했고 후회는 없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안 돼서 결국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니까 오케이 인정 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뭐 재능, 적성 이런 얘기 하죠. 전 재능, 적성에 대해서 예전에는 교육자니까 부정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느끼긴 해요. 그런데 그 일에 재능, 적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단시간 내에 절대 결정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솔직히 국어 선생 했던 것도 선생님이 좋아서 사범대에 들어갔고 과목을 보니까 뭐 수학이 제일 좋았지만 수학은 이미 택할 수 없는 문과였기 때문에 남는 과목 중에 국어를 택했던 사람이라서 국어에 그렇게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웬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 국어를 굉장히 잘하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저 문학의 문자도 몰랐거든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근데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 문학에 대한 어떤 그런 감수성이 있었네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감수성은 전혀 없다고. 스포츠를 좋아하고 땀 흘리는 걸 좋아하는 그냥 무식한 공대생 느낌의 어떤 그런 사람이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하면 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결국 뭐냐면 최선을 다해보고 이 분야가 내 분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은 거기에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재능을 꽃피우지도 못하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르게는 공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있어요. 그게 일종의 절벽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결과를 생각하게 되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필패예요. 그 필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미 떨어졌다고 생각하십시오. 멋지게. 알겠죠?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자, 이제 카페의 사전 질문들을 한번 제가 이제 이번에 라이브 특강 하면서 몇 명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네, 학생들에게 라이브 특강 한번 최초로 하니까 공단계에서는 최초로 하니까 한번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질문들은 제가 앞부분에서 대답한 것의 그런 일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겹치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반복하고 복습하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쓴 거를 너무 심한 띄어쓰기 빼고는 네,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기 띄어쓰기 오류 나는 거는 무시하시고 자, 첫 번째 기출문제를 무작정 반복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주변의 학교 후기를 보면 자주 보는 이야기가 기출을 10회독했다, 기본서를 10회독했다 하는데 5과목 하는 상황에서 기출을 10회독까지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본서 10회독은 잘 모르겠네.
기본서 10회독은 정말 시간 남으시면 기출 10회독까지 하시고 시간 남으시면 하시고요. 기출을 10회독 하는 거는 꽤 매력적인데요. 사실 기출을 10회독 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게 개념 빵꾸 뚫어놓은 걸 다 채우는 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출은 10회독과 2회독 3회독 정도 되겠다. 3회독이랑 10회독이랑 큰 차이가 안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회독, 2회독, 3회독까지 돌리잖아요. 만약에 근데 개념을 내가 완벽하게 돌렸다. 그러면 1회독까지만 하셔도 충분히 기출에서 다 뽑아 먹어요. 어차피 기출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게 개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도 아마 수업 들어본 친구들은 아실 거고. 그래서 그냥 기출은 정확하게 내가 인지해서 이거 이 개념에서 나왔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정말 빠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도 마찬가지로 1회독이 어렵고 나머지 2회독부터 10회독까지의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회독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대로 하는 것 자체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무엇보다 기출에 났던 거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기출을 충분히 채우고 난 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푸세요. 이거는 기출 한번 했다고 새로운 문제 풀면 자 전제 조건이 기출 제대로 다 알고 계십니까? 다 아시면 이쪽으로 가시란 얘기예요. 기출을 내가 한번 봤다라고 했을 때 제대로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그거는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가 잘 안 되거나 필기를 이상하게 하거나 책이 망가지면 공부하기 싫어지는 이상한 완벽주의가 있는데 이런 거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고민들은 10중 8구는요. 제가 옛날에 했던 그거가 똑같이 공부하기 싫은 핑계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 봅니다. 나 공부하기 싫은데 이거 하나만 걸려봐라. 필기 어긋났어. 나 공부 안 해. 뭐 이런 거. 공부하고 싶은 마음과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같이 공존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 이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공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라이브를 끄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이렇게 끈기 있게 지켜보고 계실 텐데 또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공부 외적인 뭐 필기라든가 책 자체를 완성 짓는 어떤 장인 정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집중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관심사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데 관심을 두다 보면 솔직히 저도 필기 열심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필기를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집중력이 생겨서 근데 그 필기에 조금 어긋나더라도 A씨 그래도 다음으로 열심히 또 연습하고 이런 자세로 계속 하다 보면 집중력 생기고 충분히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성격 문제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공부의 재미를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면 요거는 공부하기 싫은 핑계를 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점수를 급등하게 할 수 있었던 선생님만의 공부 방법 비결이 궁금하다고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남들이 야 수학 제대로 하려면 정석 아시나요? 정석? 수학의 정석 아시죠? 그죠? 야 3번은 봐야 돼. 웬걸?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뭐 유제는 조금 풀다 말고 뒤 연습 문제 있잖아요. 연습 문제에서 뭐 한 5번, 6번 넘어가니까 도저히 내가 알고 있는 배웠던 그 내용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무엇보다 내가 알고 있는 수능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난 남들이 하는 말 안 믿었지 그냥. 내 느낌이 좋지 뭐 내 느낌이 옳지라고 생각하고 뒤에 문제 안 풀었습니다. 그렇게 안 풀었는데 수학 100점 맞았어요 저. 물론 80점 만점에서 80점 받긴 했는데 여하튼간에 중요한 거는 남의 말을 듣지 마시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길을 끝까지 쫓아가세요. 저야 물론 제 입장에서는 제 말이 무조건 옳아요. 근데 제 말을 안 듣고도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길을 쫓아가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가운데 제 말이 옳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이야기를 쫓아서 끝까지 실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정말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나중에 성적이 많이 올라간 케이스 보면 이런 어떤 특정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선생님 제가 뭔가 충격을 먹고 제대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되면 믿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정말 강의고 공부고 뭐고 다 하기 싫고 그냥 다 때려치고 싶고 그냥 살기 싫을 정도로 너무 힘든데 무슨 생각하시나요? 했을 때 저도 이럴 때는 죽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상상도 하죠. 여기서 이걸 뛰어내려서 내가 머리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렇게 막 상상도 합니다. 진짜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죠. 그죠? 물론 생각 안 하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근데 어떻게 극복을 하냐면 아주 옛날에 물었어요. 스스로에게. 그래서 너 정말 죽을 수 있어? 라고. 아니라고 나오더라고요. 전 겁쟁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죽는 거는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 고생하더라도 좀 살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통해서 그럴 거면 아예 차라리 열심히 한번 부닥쳐보고 죽어버리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간간히 저도 반성하긴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삶에 대한 나의 열정이 부족했음을 느껴요. 삶에 대한 나의 열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 고생 한번 해보자. 제대로 고생 한번 해보자. 이런 거. 나 좀 고생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덤벼들면요, 항상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니야, 나 더 고생해도 돼. 약간 자학하는 마음으로 난 더 채찍질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달려드시면 이런 마음들이 조금 극복이 되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가끔 자기를 완전 몰아붙이기도 해야 되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비문학 독해에서 어떤 강사님은 속독 전제 아래 정독을 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강사님은 시간이 없으니 문제에서 역으로 지문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선택지부터 먼저 보고 문제를 지문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어느 지점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요 이거 뭐 역으로 보는 것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독해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분의 전제 조건이 좀 합치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유기성.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글을 안다고 글을 잘 읽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고요. 저는 유기성이라고 해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관계를 못 찾으면 똑같은 내용을 읽고 있더라도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이 완전히 달라져서, 누구는 쓱 보면 내용이 다 기억나서 이건 틀렸지가 나오는데, 누구는 쓱 읽고도 안 풀려. 너 왜 이렇게 빨리 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 재능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고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3부에서 제가 유기성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한 30여 분 정도 남아있는 것 같고, 자, 이제 3부로 넘어와서 3부는 문법, 문학, 독해 뿐만 아니고 어휘 한자까지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는 국어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부분이고, 2부를 약간만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주변에 친구는 절대 없습니다. 원래 공부를 제대로 하면 친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나를 내 스스로가 다독이기도 하고, 정말 의욕이 떨어졌을 때는 내 스스로 압박하면서 그래 고생 좀 해보자 라고 덤벼들기도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괴로운 시간을 좀 많이 줄이려면 공부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늘리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만큼 차 있을 때 잡념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집중을 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에 잡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최대한 집중을 많이 해가지고 잡념이 생길 수 있는 시간을 좀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잡념이 생길 때는 의지로 극복하는데, 의지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1년치 의지는 한계가 있는 거고, 최대한 그 의지를 발휘하지 않는 상황으로 뭔가 바꾸기 위해서 환경을 바꾼다든가, 나 자신을 다독인다든가, 나 자신을 압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3부로 넘어와서 국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여기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국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5개 이렇게 돼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이미 이제 석 달 지났으니까. 그 중에 저는 진짜 어려운 시험의 경우 킬러가 3문제 나온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건 진짜 어렵구나. 킬러 문제 세워봐야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공부가 완성이 됐으면, 그래 킬러 문제는 다 틀려도 좋아. 오케이. 85점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킬러니까 정말 이거 맞히지 마라 이렇게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출제자 의견에 따라서 85점 맞는 거죠. 근데 이렇게 킬러가 3문제 나왔을 때 85점 맞는 학생들을 내가 별로 못 봤네. 이번에 너무 어렸어요. 75점. 그럼 나머지 10점 어디서 까먹은 거야? 어디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85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 시험에서 떨어졌다면요, 킬러 때문에 떨어진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셔야죠. 알겠죠? 킬러는 정답률이 엄청 낮으니까 킬러인 거예요. 운 좋게 합격했다 그 수준 아니죠. 지금 공무원은. 물론 진짜로 내가 킬러까지 재수 좋게 몇 개 맞춰야지 운 좋게 합격해, 이런 시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킬러 외에 나머지를 틀리고 있기 때문에 합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킬러 문제는 뭡니까? 반대로 킬러 문제가 아니고 쉬운 문제는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뭔데 2년 동안 공부했는데 왜 85점 이상이 안 나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뭐가 킬러 문제인데요? 답이 안 나옵니까 아직도? 힌트 드렸잖아요. 뭡니까? 한 번도 기출되지 않은 안 문제. 한 번도 기출되지 않은 문제. 그리고 나중에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강사가 봐, 내 책이 있었어. 한 번도 기출 안 된 거 이렇게 하는 게 킬러 문제예요. 이게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거 못 볼 거 알면서도 때려 넣는 거지. 적중시켜야 되니까. 강사의 윤리도덕 아닌 것 같고 생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내 책에서 정말 적중되게 만들어야지. 다른 선생님 책이 적중되는데 내 책이 적중 안 되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강사라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학생이 그걸 다 입수한다는 것 자체는.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제가 학생 입장이라면 킬러 일단 싹 생각도 안 하고 그럼 킬러의 나머지를 완벽하게 맞히는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을 딱 쳤는데 와 열심히 해가지고 겨우겨우 나머지 걸 다 맞췄는데 불합격을 했어. 그럼 그때부터 킬러 공부하시는 거고. 알겠죠? 선생님 그럼 한번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하튼 나중에 붙으면 되잖아요. 붙으면 되지. 오케이? 근데 만약에 내가 시험을 치기 전까지 쉬운 문제 다 맞추면서 킬러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면 킬러까지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다만 5과목 다 제대로 공부할 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공부를 못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그러니까 킬러 빼고 나머지 기출되어 있는 문제는 다 맞춰야 되는데 2년을 공부하고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 100%입니다. 가장 자주 출제되고 있는 기출의 그 개념을 떼지 못한 거예요. 저 2년 동안 공부했는데 개념은 진짜 완벽하거든요. 근데 점수가 안 나. 뭐가 개념이 완벽하겠어요. 점수가 안 나오는데. 100%입니다. 이거는. 알겠죠? 그러니까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학생은. 자꾸 자기는 개념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기출된 거 빵꾸 뚫어놓고 채워보려고 하면 못 채워요. 엄청 자괴감을 느끼고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그러면서 도망치고 싶죠. 자기 지금까지 2년이 헛되이 보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괜찮아요. 누구든 정말 저도 되돌리고 싶은 실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수를 내가 지금 하고 있더라도 괜찮아요. 제대로 된 방법만 알고 가면 어차피 과거는 단절해야 되잖아. 앞으로 가야 되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제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도대체 각 영역별로 쉬운 문제는 뭐냐? 이것들을 한번 점검해 드릴 텐데 우선 먼저 요거 이제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먼저 문법부터 한번 가시면 문법은 정말로 쉬운 문제라고 하는 게 기출에 한 번씩 출제되었던 개념들을 조합을 달리해 가지고 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뭐 국립국어원에 등재되어 있는 외려 몇 개예요? 몇만 개예요. 그 공부를 완벽하게 하고 싶으면 국립국어원에 있는 그 외려 다 해야지 뭐. 알겠죠? 다 해야 돼. 5만 개 이거 어떻게 다 할 거야 자기가. 그 국립국어원에 있는 사람도 못 할 거예요 아마. 그것만 작업한 사람도 5만 개 못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허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결국 제대로 공부한 친구는 기출. 이번에 서울시 쉬워서 왜 쉬웠어요? 기출된 게 나왔기 때문에 쉬운 거죠. 한 문제도 기출 이상인 것으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쉬웠던 거죠 이게. 그래서 고득점 맞지 못했으면 안 되는 거고 저는 쉬웠다는 서울시에서 오히려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 친구는 그냥 약간 뭐냐면 갖고 있는 감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국어빨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걸로 그냥 문제를 풀어봐서 어려운 문제 나왔는데 잘 찍어가지고 잘 맞췄던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서울시 같은 데서 점수가 와장창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반드시 민간으로 공부하셔가지고 기출을 완벽하게 채워내시면 됩니다. 뭐 할 말 그렇게 없죠. 단 문법에서 수능형 문제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그런 느낌이 국가직, 지방직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건 뭐냐? 얘네요. 얘 지금 시간 관계상 문제 한번 다 풀어볼 건 아니고요. 3번만 한번 제대로 볼 거예요. 3번. 자, 보세요. 동생은 가던 길을 멈추면서 나에게 달려왔다. 자, 동생은 가던 길을 멈추면서 나에게 달려왔다 했을 때 어미 면서. 자, 다시 한번 읊어드릴게요. 동생은 가던 길을 멈추면서 나에게 달려왔다. 자, 멈추면서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고로 바꿔 쓴다. 그럼 가볼게요. 자, 동생은 가던 길을 멈추고 나에게로 달려왔다. 이게 맞죠? 동생은 가던 길을 멈추면서 나에게 달려왔다 보다 동생은 가던 길을 멈추고 나에게 달려왔다가 맞죠? 그럼 지금까지 면서는 고로 바꾸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해 라고만 풀면 되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냥 지식형 문제고요. 수능형 문제는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면서가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말장난 치는 거거든요. 수능 문제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선택지 갖고 말장난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면서가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동생은 가던 길을 멈추면서 나에게 달려왔다. 멈추면서 나에게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 같긴 해. 오케이.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좀 더 읽어볼게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고로 바꿔 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고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를 썼다는 얘기죠. 그럼 생각해보면 동생은 가동기를 멈추고 나에게 달려왔다는 것은 1번 멈추고 2번 달려왔다는 거죠. 즉 고를 쓰면 동시가 아니에요. 선으로 쪼개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렸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는 동시 말고 고는 동시 말고 선우야 한 번이라도 외워본 적 있어요 이거? 뒤늦게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기본서에 이거 등재했다. 그럼 그 선생님 실력 떨어진 거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접근해버리면 한두 개 외울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출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고적으로 판단하라는 얘기군요. 이거 읽어보면서. 그럼 고는 이때 동시성을 나타내야 되네. 근데 판단해보면 예문에서 이거는 한국 사람이면 알 수 있잖아. 동시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네. 땡!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수능형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리는 게 아니고 선택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2018년 국가직 9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로 넘어오면요. 지식형 문제가 있죠. 지식형 문제. 지식형 문제는 무조건 양치기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지금 공무원이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옛날 생각이 나고 그 관성이 아직까지는 흘러오다 보니까 너무 문법의 공부가 치중되어 있어요. 실제로 문법 문제가 지금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보니까. 자, 그럼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냐? 문학과 비문학에 초점 맞춰야 되는데 문학은 공부를 좀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특히 어디서 그걸 확인할 수 있냐면 제가 지금 거의 이제 원고를 다 탈고 했는데 문학 기출 문제집을 보시면요. 기출 문제의 양이 너무 적어요. 그것만으로 그 내용들이 반복될 리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을 풀어보고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지금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법이 그전에 강화가 되어 있으니까 문법에만 다 이렇게 초점 맞춰져서 그런 책들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문학은 지금 문제를 더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청난 사이즈의 기출 문제집과 동형 문제집을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양치기 하셔야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양치기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이 시조요, 이 시조. 간헐화 삼각산화 다시 보자 한강수야 이렇게 했을 때 이 삼각산이 다른 명칭이 인왕산이 아니고 북한산이죠. 이거 어디 있냐? 우리가 흔히 옛날에 내신 공부할 때 잡서 넘겨보면 요거 북한산 이렇게 써 있어요. 요거 그런 것들만 제가 다 모아가지고 문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상으로 판단 문제나 수능형 문제를 갖다 붙여가지고 최다 사이즈로 지금 문제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기출문제, 동형 문제를 동시에. 왜냐면 기출문제지만 따로 넣으면 너무 얇아.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동형 문제를 더 붙여가지고 기출문제 양의 5배수 정도로 해서 문제를 풀리게끔. 그럼 그렇게 양치기 하면 좀 문제 중에 겹치는 게 있어요. 근데 겹치는 게 오히려 좋아. 특히 이 전교 1등 애들이 뭐 좋아하냐면 똑같은 문제 계속 풀어보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풀면서 그냥 약간씩 바뀌는 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외워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풀리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양치기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학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해석 문제가 나옵니다. 수능형으로. 자, 그래서 해석의 원리를 익히셔야 되는데 해석의 원리는 뭐냐? 문장 똑바로 보기예요. 자꾸 시를 가슴으로 느끼고 문학적 감수성. 아니, 문학적 감수성으로 문제를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흔히 문인들이 비판하는 게 뭐냐면 아니 문학을 시험으로 내면 이게 무슨 문학이냐. 문학 그냥 언더 사고력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수성으로 문제를 맞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게. 이게 뭐냐? 자,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문제 있죠. 2016년 지방직을 보시면요. 자, 다음 시에 나를 형성한 표현이 아닌 것을 했을 때 이거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푸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떠난다. 청동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돼요. 그럼 새의 의미 뭐예요? 새의 의미? 나죠. 왜? 문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 나는 여기에서 새가 되어서 떠난다라고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의 문장을 따로 그냥 분리시켜서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 이게 유기성입니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나는 새가 되어 떠나는구나. 그리고 이 문장의 영향을 받아서 다음 문장이 이어지니까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서 하나의 소리가 되어 어떻게? 나는 떠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거기서 유기성이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제목을 보시면 뭐예요? 종소리예요. 종소리. 자, 그러면 나는 청동의 표면에서 그러면 이건 종이겠죠. 새가 되어 떠나면 뭐겠어요? 그러면 종이겠어요? 종소리겠어요? 종소리. 그러니까 나는 종소리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강막한 하나의 울음, 종소리가 되어서 하나의 소리, 종소리가 되어서 인종은 끝났는가? 참는 건 끝이 났는가?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요 문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종이 울리지 않고 있는 상태는 이제 끝이 났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참지 않겠다. 울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청동의 벽에 역사를 가두어 놓은 칠흑의 감방에서 그럼 뒤에 뭐가 있겠어요? 나는 떠난다가 있는 거죠. 이게. 이 유기성. 모든 구절이 앞구절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기본적 규칙을 알아야지 이 시가 해석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것 자체부터 좀 못 배우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알겠죠? 배우면 나는 이런 감방에서 떠나야 되는 거고 이 감방은 내가 아니죠. 뭡니까? 내가 떠나야 될 공간이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나를 형상하지 못한 것으로 2번이 정답이네라고 하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나왔을 때 원리는 뭐예요? 문장 똑바로 읽을 거예요. 문장을 왜 똑바로 못 읽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걸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 친구들은 뭐 해야 돼요? 문학적 감수성을 키워야 됩니까? 문제 많이 풀어야 됩니까? 아니고 기본으로 문장을 똑바로 읽는 연습부터 하셔야 됩니다. 문장을 똑바로 읽는 연습을 경험치를 쌓아가면서 하다 보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하다 보면 10문제를 풀어도 전에 풀었던 10문제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고 똑바로 시가 눈에 보이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셔야지 쉬운 문제를 다 맞춰낼 수 있는 겁니다. 킬러 문제 말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 키워드예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점점 이 3번 유형이 많이 나올 겁니다. 어디에서? 지방직, 그 다음에 국가직에서. 서울시는요 이제 좀 그죠? 다 기추가 막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예. 지방직, 국가직에서 이 문제가 아직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지방직 국가직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다른 쪽도 조금씩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흐름이. 예, 그래서 사고력 위주로 묻고 있는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자, 일단 이거 3대라고 하는 지문은 대충 보시고 선택지 보세요. 이게 이제 개념 문제인데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시선을 빌려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시선 뭐예요? 시선? 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넌 틀렸어요. 눈으로 바라보는 거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자, 문학에서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시선을 빌렸다는 것은 자,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시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 그 시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면 심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내면 심리라고 하는 게 드러나 있으면 나의 시각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고 여기 나오는 덕기라고 하는 인물의 내면 심리 위주로 묘사가 돼 있으면 덕기라고 하는 이 인물의 시각, 시선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보세요. 덕기는 분명히 조부의 이런 목소리를 들은 법하다. 그러면 지금 이건 덕기가 조부의 이런 목소리를 들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면 심리 묘사예요.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이미 덕기의 내면 심리 묘사가 나타나 있고 덕기의 시각이 보이는 거죠. 시선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으니까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대충 보니까 덕기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오라고 한 학생. 언젠가 그렇게 대충 공부한 걸로 이 개념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그러면 쉬운 문제를 놓치게 되는 거죠. 누구나 맞힐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개념과 관련된 문제는 쉬운 말로 바꾸거나 반대말로 바꿔야 돼요.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시선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내면 심리 묘사라고 하는 말로 바꿔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편집자적 논평은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어떻게? 쉬운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1번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한 케이스. 2번 설이나 영탄법을 통해서 3인칭 서술자가 감정을 표출한 케이스. 이게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말로. 알겠죠? 3번 독자나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식으로 보소라고 하는 경우가 나오면 서술자의 개입. 이렇게 다 튀어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요. 그냥 감으로 맞추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감으로 맞췄을 때는 원래 확률로 접근하는 거죠. 맞힐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솔직히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공무원 시험의 기본 개념을 보시면 안 되고요. 수능 사이즈로 넓혀서 수능에서 나왔던 기본 개념을 보시는 게 홀라요. 왜 그러냐? 저는 수능도 지금 병행하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확실한 게 수능의 문제를 따라해서 이 문제들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수능의 문제들을 분명히 따라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수능의 개념들을 자꾸 갖고 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정리해 둘 테니까 그걸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미 기본 편에서는 다 얘기했던 거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술자를 달리하여는 뭡니까? 서술자가 바뀌는 거고 시점이 바뀌는 거죠. 이런 걸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서술자가 바뀐 건 어떤 케이스다?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거나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거나 1인칭 화자에서 다른 1인칭 화자로 바뀌는 것. 이렇게 쉬운 말로 바꿔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은 아니지만 독해, 마지막 거의 큰 파트죠. 독해 얘기를 할 건데 독해가 이렇게 8개의 문제 유형이 나오고 있는 건 아시죠? 그죠? 각각의 유형마다 문제풀이법이 있는데 지금은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되는 것 같고 뭘 얘기할 거냐?
이것들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유기성이 갖춰져야 된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유기성. 유기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요거 제가 유기성 하면 저희 뭐 실장님도 지겨워 죽겠다고 얘기하는 이 질문을 계속 보여드리는데, 자, 독해 조금만 할게요. 자, 절대로 독해의 완성이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는 거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물 좀 마시면서 할게요. 자, 유기성 한번 가보시면 자외선과 멜라닌이 무관하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라고 했을 때 요약을 하셔야 돼요.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외선과 멜라닌은 무관이라고 키워드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뽑아냈을 때 그 다음 뭐 생각해야 되냐? 앞에서 말씀드렸죠. 시나 소설이나 비문학 다 마찬가지로 이 내용들이 계속 연관지어서 나와요. 알겠죠? 자, 시에서는 제목도 연관되죠. 종소리라고 하는 제목이 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는 문장 읽어보면 청동의 표면이 종이 되고 나는 종소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맞춰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자외선, 멜라닌, 무관 셋 중에 하나 이상은 반복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목구멍과 콧구멍은 햇빛에 거의 노출되어 있지 않는데도 멜라닌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햇빛이 햇빛으로 보이면 망한 거예요. 햇빛이 햇빛으로 보이면 안 되죠. 뭡니까? 네, 자외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목구멍, 콧구멍은 자외선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데도 그곳에 멜라닌이 많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많이 있거든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관하다는 거예요. 아니 자외선 도달되지 않는 지역에도 멜라닌 많은 거 봐봐. 햇볕과 상관없잖아. 즉 자외선과 상관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또 고릴라는 온몸이 털로 덮여 있어. 이걸 보고 야생 막 이렇게 막 지문적 분석해. 망한 거죠. 완전 망한 거죠. 이게 왜 야생이 나오냐고 흐름으로 봤을 때 털로 덮여 있기 때문에 어떠하다. 뭐랑 상관 있을까요? 뭐랑 자외선이 도달되지 않고가 상관 있겠죠. 그늘진 숲에 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다른 글에선 몰라도 이 글에서 온몸이 털로 덮여 있다와 그늘진 숲에 살고 있다는 같은 의미예요. 자,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가 달라지죠. 이 이면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지 속독을 하시던지요. 역으로 선택지 보고 지문으로 치고 들어가시든지요. 할 수 있다고요. 이게 안 되는 학생은 뭘 해도 안 돼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비문학은 아무리 공부해도 느는 게 없어요. 그렇죠. 기본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기본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전략적인 접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외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검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검은 피부색은 정말로 검은 피부색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고 뭐요? 멜라닌이요. 멜라닌. 알겠죠? 따라서 고릴라는 자외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멜라닌이 많아. 왜 그럴까? 자외선과 멜라닌은 상관없다.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2001년본 오스트레일리아의 생물학자 제임스 맥킨토시는 검은 피부는 즉 뭐예요? 멜라닌은 흰 피부 즉 뭐예요? 멜라닌이 없는 거에 비해서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 그럼 뭐예요? 멜라닌은 세균에 대한 저항력 때문에 이 몸에 내포되어 있는 거지 자외선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라는 요지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 따르면 열대지방 사람들과 동물의 피부가 검게 진화하는 이유는 자외선 때문이 아니라 질병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유기성이 발휘가 되면 안 보고요. 요약이 가능합니다. 자, 요약하면 자외선은 자, 뭐랑 멜라닌이랑 어떠하고 상관없고 멜라닌은 뭐랑 상관이 있으니까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라고 하는 것과 상관이 있구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원래 한 문단을 기억할 수 있는 키워드는 3개가 아니고 6개나 7개까지 가능합니다. 그 7개 이상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 번 검증하면서 제가 증명해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6개에서 7개를 유기성을 이용해서 잘 채우셔야 돼요. 자, 그렇게 채우면 뭘 하냐면 기본적으로 내용일치 문제부터 풀어내셔야 되는데 말 바꾸기를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출제자가 이렇게 출제를 해요. 멜라닌은 자외선과 무관하다. 그럼 이거는 하나의 선택지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왜?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고 주제의 근산, 이건 거의 주제죠, 그죠? 주제에 근접한 요 내용을 얘기하게 되면 무조건 학생들이 다 맞춰요. 이거는 오라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출제자는 지금부터 뭐요? 멜라닌이라고 하는 것과 또는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과 등가성을 지니고 있는 말로 바꾸어냅니다. 그래서 고릴라의 피부색이 검은 것은 즉 뭐예요? 말 바꾸면 뭐예요? 멜라닌은 이렇게 알겠죠? 멜라닌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자외선과 무관하다라고 해서 자, 요 멜라닌이라고 하는 말을 고릴라의 피부색이 검은 것으로
조금 어떻게 바꾸어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 이걸 많이 만들수록, 많이 바꾸어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더 선택지의 난도가 올라가는 거지요. 알겠죠? 지문의 난도는 어떻게 올릴 수 있냐? 자, 지금 보면 자외선은 햇볕으로밖에 안 바뀌죠. 근데 이런 거 말고 이게 바뀔 수 있는 게 정말 많이 있잖아. 그러면 훨씬 더 문제를 어렵게 출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반대로 이럴 때 독서 전략은 뭐냐면 유기성을 이용해서 같은 말들을 찾아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3번 한번 볼게요. 콜레의 피부가 검은 것은 햇볕 때문이다. 조금 더 어떻게? 한 번 더 바꿔낸 거고, 제일 쉬운 선택지에서 한 번 더 바꿔낸 거고 좀 더 난도가 올라간 거예요. 하지만 지문 자체가 쉽기 때문에 햇볕 때문은 아니기 때문에 X 이렇게 할 수 있죠. 위에 건 오고. 그죠? 햇빛 때문에 콜레의 피부색이 검게 되었다. 똑같이 X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 문장의 구조를 좀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변형을 주면서 선택지를 점점점 어렵게 지문의 난도를 조절하면서 여러분들이 손도 못 대는 지문으로 바꿔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제가 유기성으로 읊어드리면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라고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때 비로소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게 뭔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먼저 공부를 하셔야지 그 다음에 제가 전략을 세워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끊어풀기, 끊어읽기, 끊어읽기, 끊어풀기라고 하는 그 전략인데, 자, 요거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간의 변화는 단지 성숙의 산문만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고민 안 해요.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개념으로 정확히 뽑아냅니다. 자, 성숙의 산물과 변화는 상관이 있는데 변화 중에 자 1번으로 인한 변화도 있고 그리고 성숙의 산물만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2번으로 인한 변화도 있다 이거구나. 그럼 자 느낌 오죠? 어차피 글도 말이에요. 1번이 중요하다는 얘기일까요? 2번이 중요하다는 얘기일까요? 예, 2번입니다. 그쵸? 근데 일단 그래도 1번과 같은 말들을 찾아줘야 돼요. 성숙에 의한 변화는 대체로 신체적 성적 발달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러면 성숙의 산물로 인한 변화는 뭐다? 신체적 성적 발달이라고 해서 이 변화는 요 1번과 상관 있는 변화인 겁니다. 그러면 1번은 편의상 네모치면 자, 성숙은 신체적 성적 발달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인간은 자기가 속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배우며 살아간다. 갑자기 뭐? 경험하고 배운다. 환경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성숙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2번에 어떤 변화와 상관 있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좀 보십시오. 이러한 경험과 배움을 학습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지적, 정의적 특성은 특히 그와 같은 후천적 학습의 영향이 크다 할 수 있다. 그럼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학습 얘기하자는 거고 이 학습이 바로 뭐다? 변화 중에 이런 성숙의 산물로 인한 변화가 아니고 뭐 후천적인 변화인 것이다. 그러면 성숙의 산물로 인한 변화는 뭐겠어요? 선천적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 적혀져 있지 않지만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그걸 물으면 추론 문제가 되는 거죠. 추론 문제 땡. 자, 성숙의 산물은 선천적 변화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택지가. 알겠죠? 그럼 어차피 추론 문제든 내용일치 문제든 유기성을 통한 독해만 가능하시면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느냐? 자, 성숙의 산물로 인한 건 신체적, 성적. 그 다음에 경험과 배움에서 나오는 변화는 학습에 의한 후천적 변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한 4개에서 5개 정도 되는 개념어예요. 그거보다 더 많은 거를 두 번째 문단을 읽고 난 다음에 흡수하게 되면 까먹게 돼요. 그래서 4개에서 5개, 6개, 7개 정도 이해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문제로 먼저 한번 풀어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 1번 인간의 변화에는 성숙만이 아니라 학습도 있는 거야 하면 O예요? X예요? O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2번은 아이가 자라서 키가 커지는 거. 그러면 이거 뭐 해야 돼요? 무조건 선택지에 보면 말 바꾸기 연습하셔야 돼요. 자, 아이가 자라서 키가 커진다. 뭡니까? 말 바꾸세요. 뭡니까? 신체적 변화. 성숙에 의한 거냐? 같은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럼 만약 신체적 변화는 성숙에 의한 변화겠네. 이렇게 묻는 것보다 아이가 자라서 키가 커지는 것이라고 물으면 훨씬 더 난도가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말 바꾸기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이나 4번은 지금 못 풀겠죠. 그죠? 왜? 다음의 내용을 읽어야지 풀 수 있구나. 이렇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자, 유기성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비문학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나중에 순서 맞추기 문제 이런 거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뭐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기적 독해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끊어읽기 끊어풀기를 하시면 비문학에서 어려울 게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어휘와 한자어 얘기할 건데 어휘는 출제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출제확률이.
지금 작년도엔 되게 실망할 정도로 굉장히 어휘가 많이 안 나왔지요. 그렇다고 또 이걸 버릴 수도 없는 계륵 같은 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휘는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외래어와 똑같아요. 뭐 제대로 외우려면 한 5만 개 정도 외우셔야 되는데 그렇게 외우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니야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무원 기출된 어휘만으로는 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러 선생님들이 어디 저기 뭐 국가 뭐 능력 검증 시험 뭐 이런 거 한국어 능력 검증 시험 이런 데서 이게 따와가지고 이제 좀 범위가 좀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래? 그러면 나는 이 정도 범위로 조금 더 넓혀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어휘책은 되게 두꺼워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강사는 강사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러분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출된 내용까지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저는 그냥 쪼갰어요. 그러니까 기출 이거 그리고 요거까지만 하셔도 돼. 근데 좀 심심하면 2부까지 해봐. 인생을 망할 수 있는 길이야. 뭐 이렇게. 네, 여하튼간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출된 분량까지 하시면 되는데 거기까지 하는데 저는 좀 너무 놀랐어요. 학생들이 어이 좀 늦게 나와도 괜찮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1년 동안 봐야 된대요. 나 기출 봤는데 1년 안 걸리던데. 네, 제가 세어봤어요. 4일 만에 가능합니다. 네, 뭐 거짓말 친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나중에 한번 욕하시고요. 네, 저는 뭐 어떤 얘기 할 때 대충 하진 않거든요. 검증까지 해봐요. 그래서 우리 연구인 시켰어요. 네, 물론 국어 전공자긴 하지만 몰라요. 고효 이런 거 잘 몰라요. 다 외우게 했어요. 기출까지. 네, 그녀의 말은 풀려요. 네, 그냥 문제 다 풀려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자는 비밀이에요. 어머나 많이 기다리신 분들은 좀 약간 허무하실 텐데 한자는요, 이거는 전략을 정말 잘 짜셔야 됩니다. 기출된 내용이 반복이 되는 확률이 너무나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는 킬러 문제로 이미 나오고 있어요. 한자 좀 하는 친구들도 그 한자 못 맞히겠어요. 선생님 읽을 수는 있는데 저 한자가 제대로 된 한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승리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지지 않는 방법. 네, 지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제가 한자책 나올 때가 한 달 더 있으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한 달 반 정도 있으면 그때 그 사이에 한 달 정도 지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1월 달 정도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저는 갑자기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급박하게 물러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의지가 꺾이지 않고 집중력을 높여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파이팅! 감사합니다.